네, 뉴스 쟁점들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곤유부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소개해드리죠. 중앙일보 정치부 윤성민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윤성민입니다. 아, 목소리가 동굴이네. 목소리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세요? 가끔 듣는데요. 예, 가끔 듣습니다. 가끔. 네. 그럼 가끔 들으면 돼요. 그 너무 자주 들어도. 사실 이명선 기자나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가 진행해주던 이 코너에 새롭게 등장한 뉴페이스이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떤 뉴스 어떻게 전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죠. 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탄 전용 열차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역에 도착했습니다. 이 지역 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공동으로 조정해 나가는 데서 매우 유익한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이곳 극동 연방대회에서 내일 마주 앉습니다. 지역 정세에 대한 북러 공조 기대감을 나타낸 김 위원장에게 푸틴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네, 좀 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을 직접 들으셨는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길거리에서 이제 취재진이 마이크를 갖다 댔는데 이때 인터뷰에 응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블라디보스톡 러시아에서 하룻밤을 보낸 김정은 위원장 첫 모습을 보인 곳이 다른 지역이네요. 하산이라는 지역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은 생애 첫 러시아 방문을 위해 어제 새벽 특별 열차에 올랐는데 어제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 30분,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30분에 네. 러시아 하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왜 하산역이냐 이거를 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는데 북한과 러시아는 열차 궤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차 바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기 전에 하산역에서 일단 한번 내린 건데요. 여기서 한번 내리고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은 블라디보스토크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오후 6시에 블라디보스톡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 위원장은 전용 차량을 타고 바로 숙소인 극동 연방대학으로 이동해서 저녁에는 현지 인사들과 저녁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에서 좀 기존에 보이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모습이냐면,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에서 눈에 띄는 게 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바로 곁에서 이게 지키는 모습이 많이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차에서 내리기 전에 동선을 먼저 체크하거나 김 위원장의 몇 걸음 뒤에서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네. 근데 이번에는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의 몸에 탈이 났다. 또 잦은 등장에 부담을 느꼈다. 이런 관측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평소 보이던 모습과 다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또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또 러시아 수행단들의 면면이 좀 바뀌었어요. 중요한 인물들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을 그림자 수행해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이 빠진 건데요. 네. 김영철 부장이 누구냐면 정상 외교와 대미 외교 전반을 보좌해온 인물입니다. 네. 반면 리용호 외무상 그리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수행단에 포함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영철 통전부장이 교체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국회 정보위원 소속 한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번 달 중순 이전, 그러니까 15일 이전에 이미 통전부장이 장금철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으로 교체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배경이냐 이런 걸 좀 물어보니까 그 정보위원이 하는 얘기가 경질이라기보다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한 문책성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또 장금철이라는 인물에 대해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50대 후반으로 민족화의 협력 범국민협의회, 그러니까 흔히 민화협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여기와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에서 민간 교류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러시아의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하면서 그 수행단의 면면을 보면서
뭐 많은 것들을 또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전에 김영철 부장이 통전부 부장일 때 예. 수행을 할 때 이렇게 보면 당시에는 이제 뭐 대미 라인을 좀 주도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외무성 라인들이 확 올라왔어요. 예. 뭐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부장 이런 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로 치면 관련 업무를 정보 업무 담당하는 뭐 국정원이나 이런 곳에서 하다가 외무부가 그 주도권을 가져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도 주도권을 외무성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죠. 예. 좀 이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자 수행단의 구성 살펴봤고 또 북러 정상회담의 의제나 뭐 일정 등 뭐 이런 것들이 윤곽이 대충 그려지는데 예. 예상을 한번 해보죠. 예. 우선 크렘린궁이 밝힌 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비핵화 문제입니다. 예, 러시아는 이번 회담에 앞서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미국과 의견도 교환하겠지만 조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독자적인 정책을 펴겠다 이런 것을 시사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근데 북한으로서는 단계적 비핵화와 제재 완화의 상응 조치를 요구하는 자신들의 입장을 러시아가 지지해 주길 원할 텐데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으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심사는 경제 협력 부분인데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대북 제재 완화에 실패한 북한이 경제 발전을 위해 러시아와 어느 정도 협력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이것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심사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또 북한으로선 중요한 문제가 북한에 대한 제재 때문에 러시아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들이 올해 연말까지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체류 연장에 관련해서 협의가 있을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있을 회담은 두 정상의 1대1 단독 회담과 양측 참모들이 배석하는 확대 회담 그리고 공식 연회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게 뭐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지만 그 사실 한반도를 둘러싼 뭐 우리 주변국들의 외교전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을 또 만나기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북러 회담이 끝나면 곧바로 푸틴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만날 예정이고요. 네. 또 일본 아베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NHK가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 재개를 제안할 방침이라는 것인데요. NHK는 러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러시아 정부가 북핵 육자회담 재개를 제안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조정 중이고 이 같은 내용을 미국이나 중국에도 전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북러 정상회담 관련된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그 관련된 뉴스는 오늘도 많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뉴스들 또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내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 뉴스 이어갑니다.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새로 만드는 법을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는 즉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걸 두고 오늘 여야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국회는 오신환 의원 사보임, 즉 위원 교체 문제로 온종일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도대체 지도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을 이렇게 두 동강이 내고 어떻게 당을 이렇게 운영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들으신 목소리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을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격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자 국회 이야기. 그러니까 각 당이 의총을 열어서 추인을 했어요. 예. 그리고 뭐 그렇겠죠. 하루가 지난 어제 패스트트랙 논의가 후폭풍이 엄청 거세죠. 예, 맞습니다. 어제 국회가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야당 담당 기자들은 정말 바쁜 하루였는데 그런데 우리 윤석민 기자는 여당입니다. 사람이 참 상대적으로 여유가 좀 있었죠. 네네. 예. 그러니까 야당 기자들이 바빴던 게 우선 바른미래당 상황 때문에 바빴던 건데 바른미래당 내에서 바른정당계로 불리는 오신환 의원이 어제 아침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그렇죠. 소신을 지키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돼요. 왜 이렇게까지 오신환이라는 의원에게 이렇게 집중을 해야 하느냐. 이걸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오신환 의원이 현재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그렇죠.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상임위 5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번 여야 사당이 합의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담당 상임위는 사개특위예요. 그러니까 네. 흔히 풀어 말하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음흠. 근데 이 사개특위의 전체 인원이 18명인데 이 중 11명이 동의를 해야 5분의 3을 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다 합쳐야 11명이에요.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이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은 어그러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오신환 의원이 반대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여기에 이제 바른미래당 지도부, 뭐 김관영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놀란 거죠. 예. 그래서 어제 아침 당 회의 분위기부터 좀 뭔가 달랐는데 음흠. 지도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그저께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추인했는데 그게 다시 어그러질 상황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아침 당 회의를 끝나고 나오면서 오신환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보임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네. 사보임이 뭐냐 좀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음흠. 사임과 보임을 합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상임위에서 어떤 의원을 다른 의원으로 교체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개특위에 있는 오신환 의원을 다른 의원으로 바꿔 넣으면 이게 또 문제가 달라지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찬성하는 의원으로 바꿔 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찬성하는 의원을 바꿔 넣으면 그러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해지니까 사보임을 하겠다 이건 이렇게 한 당 겁니다. 지도부의 입장인 것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오신환 의원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뭐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그 바른정당계 의원들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아주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 예, 그렇습니다. 그 오신환 의원은 자신이 사개특위에서 교체될 수 있다는 얘기가 돌자 바로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네.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안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저는 단연코 사보임을 거부한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이때부터 어제 하루 종일 오신환 의원을 교체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바른미래당이 혼란스럽게 돌아갔죠. 뭐 어제 그 교체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죠 아직. 예, 결론부터 얘기하면 오신환 의원 교체 여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으흠. 어제 밤까지 네. 상황이 이어졌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좀 이게 하루 종일 이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좀 복잡합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계 그러니까 오신환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빼고 최이배 의원을 넣어달라 이런 요청을 국회에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신환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유승민, 이해운 이런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몸으로 제출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국회 7층에 의사과가 있는데 여기에 사보임계를 내야 하는데 그 앞을 지키고 막았던 거죠. 예. 예. 뭐 의자 깔고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또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팩스로 사보임계를 내겠다. 의사과 앞에 사람이 막고 있으니까 예. 팩스로 보내겠다. 예. 예. 방법이 달라진 음흠.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통화를 해봤어요. 오후 네. 5시 정도에 음흠. 의사과에다가 그랬더니 의사과가 하는 말이 직접 인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팩스 안 된다. 예, 안 된다. 그때까지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등이 밤까지 한 저녁 9시까지 의사과 앞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의사과에서 밤에 입장을 좀 바꿨어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문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이런 국회 사무관리 규정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팩스 된다는 얘기예요? 예, 팩스로 된다. 이런 해석을 내놨죠. 그래서 어제 밤에는 일단은 제출은 안 된 상태입니다. 네. 오늘 제출할 텐데 오늘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김관영 그 원내대표가 오신환 의원의 개인 얘기도 있고 지금 분위기가 이러니까 어제 제출은 안 했어요. 예. 근데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실은 오늘까지 제출 안 하면 이 패스트트랙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이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바른미래당 상황 살펴봤는데 어제 국회의장실도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했어요. 이게 어찌 보면 진짜 역사에 남을 만한 장면들이 연출이 됐어요 어제. 예, 어제 뉴스에 많이 나왔죠. 예. 자, 한번 좀 보죠. 예, 우선 간단히 설명하면 그러니까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실을 점거하고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요청한 건데 음흠. 관례상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 사보임 요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허가해줬기 때문에 한국당이 강력하게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네. 근데 왜 바른미래당이 아니라 한국당이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흠. 배경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것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막는 결정적인 방법은 오신환 의원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막으면 패스트트랙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오신환 의원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당 의원들은 어제 오후에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의장실 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뭐 어떤 분은 항상 하던 대로 사퇴하세요라고 하셨고 예. 또 우리 문희상 의장도 이게 뭔가 좀 평정심을 찾고 있다가 후반부에는 또 굉장히 또 격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예. 이 과정에서 성추행 논란이 지금 나왔는데요. 예. 이거 좀 소개해 주시죠. 갑자기 성추행 논란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성추행 논란은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네.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실을 떠나려던 문희상 의장을 막아섰는데 이 과정에서 문희상 의장이 한국당 이미자 의원의 뺨을 두 손으로 만졌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당 송희경 의원의 주장은 이미자 의원이 사보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음흠. 문희상 의장이 이미자 의원의 복부를 두 손으로 접촉했다. 그러니까 이미자 의원이 이러면 성희롱이다 강력하게 항의하자 문 의장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라며 이미자 의원의 얼굴을 두 차례 감싸고 어루만졌다 이렇게 뺨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토닥토닥하는 모습이 지금 그 장면이 많이 지금 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예. 네. 근데 국회의장실 측은 반론을 내놨는데 어떻게 내놨냐면 임 의원이 문 의장을 양팔 벌려 가로막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네. 이를 성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해 공갈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음흠. 현재 이미자 의원도 지금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그 성추행 뭐 소란들이 있고 이랬는데 이 내용들을 지금 국민들이 뉴스로 다 보고 있고 그 동영상으로도 지금 다 타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판단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윤선민 기자가 첫 출연인데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로 글자를 잘 읽으신다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이제 첫 시간이니까요. 좀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제 글을 읽는 느낌보다는 저와 함께 대화를 하는 느낌으로 예. 네, 많이 발전해갈 많이 수 있지 해보겠습니다. 않을까 예. 생각을 해보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그 박유천 씨 소식을 좀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마약 구매한 내역도 공개가 됐고 그 당시에 기자회견할 때 모습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단 마약 구매 내역부터 한번 볼까요? 예.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박 씨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하면서 박 씨가 올해 2월에서 3월 사이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하고 5차례 투약한 것으로 범죄 사실을 기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유천 씨가 필로폰을 한 번에 0.5g씩 3번, 그러니까 1.5g을 사들였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한 명이 30에서 50회 정도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그 전에 했던 기자회견, 뭐 눈물 흘리면서 했던 그 기자회견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되니까 또 연예계에서 퇴출까지 됐어요. 그 본인의 소속사에서도 은퇴를 시켰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예. 본인의 의지가 아닌 이런 식으로 이제 퇴출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윤선민 기자 첫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권유부 가족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빠른 모습으로 좀 더 말하는 듯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정치부 윤성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데이 오늘 뉴스가 될 장소, 인물, 이슈들에 대해 미리 만나보죠. 투데이 스케줄입니다.